이제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에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임기 내 250만호 신규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로 47만호, 이 중에서 수도권에 30.5만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2사 대책이든 8사 대책이든 그거보다 적었었는데, 그 이유는 공공에서 주도하기 때문이고, 공공 주도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예요? 기부 체납 비율이 높고,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뭐하냐, 기부 체납 비율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 비율과 수익성 이야기를 했는데, 기부 체납 비율은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1기 신도시 특별법 보면 비슷하죠. 그리고 수익성 떨어지는 부분은 뭘로 완화하겠다? 분상제 폐지, 그 다음에 제초안 폐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이죠. 부동산 3법 중에 두 개인데 요거 해가지고 재건축 가격 폭등시켰는데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법이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어차피 여기 들어간 얘기죠. 인허가 뭐 절차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통과 빨리 해주고 인허가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1년 유예됐죠. 오늘 발표 났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거주 환경 개선해서 정비사업 적극 활용하겠다. 단독 다가구를 보통 뭘로 많이 만드느냐? 빌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빌라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뭐 정비사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요거 문제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임대차 3법은 강화하면 강화이지 약화하면 안 돼요. 이거 유엔에서 이야기한 거였죠.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임차인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임차인 권리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척, 임대인이 내 집을 내 맘대로 못하는 척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생기느냐? 해외에서는 월세이기 때문에 팔리든 안 팔리든 장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죠. 전세는 뭘 봐야 돼요? 시대 차익을 봐야 되는데 매매가 잘 돼야 되고, 매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권리가 낮아야 되죠. 왜냐면 실수요한테 팔려면 임차인 당장 내쫓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임차인 권리가 강화돼서 매매가 힘들어지고 황금성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어라 반대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나 해소하겠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뭐 요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했을 때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내국인과 동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금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자금은 조사가 돼요. 문제는 외국에서 돈 가지고 들어오겠다, 미국인이 내가 미국에 저금해 놓은 돈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곡해서 외국인들은 자금 출처 조사도 안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뭐 이런 것들은 하면 좋죠. 이 주택거래 허가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기성 규제, 이런 정책은 괜찮은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제 정상화, 세제 정상화하려면 공시가격 제도 폐지하고 시세제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종부세가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데, 종부세 GDP 대비가 아니고 주택가격 대비, 그러니까 종부세 실효세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정상화하려면 더 높여야 되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정상화하면 낮추는 거 맞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양도세는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 거래가 많고, 그것을 남의 돈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강화된 편이다. 그렇다면은 중과를 폐지하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되냐라는 걸 보려면 전세 제도에 대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돈으로 투기를 했지만 그것이 손실이 났을 경우 임차인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든 집주인에게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전세 제도에 대한 투기성 거래는 제한이 되겠죠. 취득세 역시도 양도세랑 취득세는, 이거는 항상 우리나라 전세제도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유동성을 유입해서 가격을 2배로 뻥튀기 시키기 때문에 전세제도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전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도 된다. 아니면 전세제도가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이건 미친 짓이죠. 왜냐,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증금 포함했을 때 이게 역대 최고는 둘째치고 세계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사실상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서, 자, 양도세 완화랑 동시에 들어가죠. 다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격을 방어하겠다, 이런 소리죠. 대출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담대가 엄청나게 셌냐,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전세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집값을 더 높여서 대집 마련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전세 자금에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를 이용해서 매매 가격을 더 많이 올려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늘 이전 두 개 정부에서 많이 망쳐놨다. 이제는 이전 정부, 물론 문정부도 잘한 거는 적지만 그 전전 정부, 그 전 정부, 이 두 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푼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었다. 늘 이걸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랬을 때 억울한 다주택자 세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라고 하는데, 뭐가 억울하죠? 여기 댓글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던데, 이렇게 깎아줘도 세금 너무 세다, 누가 이거 벌려고 집 파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근로소득세랑 동일하게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같은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고 찡찡대는 건 미친 인간들이죠. 그냥 아주 세금 내지 않고, 그럴 거면 세금 안 낼 거면 전기도 쓰지 말고 가스도 쓰지 말고 본인이 자가 발전해서 자가 수입해서 쓰세요. 나이 먹고 연금도 받지 말고 국민연금 빼고 다 그냥. 자, 그래서 82.5%에서 49.5%까지 떨어진다. 이게 75%랑 45%, 즉 중과세율 30%인데 여기에 각자의 10%씩 더 붙는 거죠, 플러스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 문제는요, 요 억울한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보유세랑 양도세랑 억울한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왜? 소득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에 나올 수 있죠. 뭐 상속증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고, 나이 먹고서 내가 종부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내가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폐지한 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집값 하락을 조금 더 빨리 부추길 수 있어요. 아,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좀 부추길 수 있는데, 반대로 하방 저지선이 높아진다. 그래서 거품이 덜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 나오죠. 상승 키울까? 왜? 규제 완화는 상승을 키우는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계속 규제로 집값 상승, 규제 중심 정책이 집값 올렸다, 규제의 역설로 집값 상승이 빨라졌다, 규제가 강남 아파트값 급등시켰다, 규제 라인이 상승 기준선이 됐다, 규제가 집값 더 올렸다, 규제의 역설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완화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근데 규제하니까 집값이 올랐던 게 아니라, 규제하는 이유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9.13 대책 이후 2018년이죠. 11월에 금리 인상 들어갔죠. 그러면서 11월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요 때부터 다시 집값이 상승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조금 더 다시 심리가 살아나지 않도록 더욱 억눌러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종합부동산 정책 같은 거 하나 더 발표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9.13 대책이 뭐예요? 보유세 강화였죠. 그리고 다주택 대출 차단이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기 힘들게 만들고 더 늘리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고 파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었다. 요거는 만들었다가 아니라 되었다죠. 이 두 가지 주제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나타났었는데, 요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집값이 상승한 걸 가지고 부추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예요? 금융규제 강화. 자, 금융규제 강화가 뭐냐? 이게 수요 감소죠. 아, 수요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수요를 늘렸던 걸 정상화시킨 거예요. 왜? LTV 50%가 문제가 돼요? 내 집 마련하는데 은행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내 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8, 90% 해주는데요, 거기는 이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소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집만 되면은 빌려줘요. 거기서 파산 나면 그 문제는 나중에 은행에서 뒤집어 쓸 수도 있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 도구나 카우나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다주택자 뭐 더 강화하고 9.13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올라가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 강화, DSR을 좀 더 빨리 도입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초고가 주담대 금지, 이런 것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세제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 그 다음에 공시가격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양도세 뭐예요?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기한 단축, 중과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더 강화했죠. 지금 완화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공시가격, 요거는 공시가격,
재산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 공시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공시가격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집값보다 아직 한참 밑에 있는데도 요거 가지고 징징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공급 대책이 전반적으로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공급이 적지 않았죠. 착공, 준공. 착공은 인허가가 돼야 착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적었다.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몇 년 전의 문제죠. 몇 년 전에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적지는 않았다. 이거를 공급 부족으로 포장을 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재건축 규제랑 임대차 3법. 이렇게 두 가지가 기타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랬을 때 놓친 지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이 실패를 했냐, 강화했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전세 대출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겼다고 하는데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MB정부에서 남긴 겁니다. MB정부에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저금리 유지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보면은 2017년부터 금리를 보면은 이전 정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죠. 가계대출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만 올렸는데 이게 가계부채 내간이 터지면서 이때가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함정.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역전 현실화되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역전이 빠르면 7월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인상은 당연하고 7월에도 인상이 돼야지 그래도 역전이 아니라 동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빠르게 된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지금 요만큼 올랐는데도 요때보다 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두세 차례 더 오르게 된다면, 올해 한 2.5%까지 오르게 된다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양가 오른다, 기다리자. 분양이 매매의 집값 올리고 매매가 또 분양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분양가 계속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까 매매가가 계속 오른다. 두 번째 뭐예요? 분양가 계속 오르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다주택자나 건설사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분양가 오른다 하기도 전에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분양률이 10분기 만에 뚝 떨어졌는데, 이 10분기의 시작 언제였어요?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됐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었던 자산시장이 지금 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분도 교수님께서 2029년까지 집값 최대 40% 폭락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게, IMF 때 집값 엄청나게 폭락했는데 20%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요거보다 적게 떨어졌어요. 근데도 완전 개박살이 났었죠. 왜?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낀 지역이 더 떨어질 여력은 없어요. 사실 거기 막 빚까지 내가면서 들어갔다, 투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지금 뭐 안성, 이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안 들어간 지역들은 문제가 적죠. 그런데 거품이 많이 쌓인 지역들이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0% 폭락한다고 하는 건 거품 지역들은 반토막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100% 하락인데 올해 안에 터지면 10%는 올해 내에도 가볍게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 뭐예요? 완화책으로 집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규제책 때문에 올랐다는 건 거짓이고요. 그러면 핵심은 뭐였냐? 규제책으로 심리를 못 잡았다.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아예 없진 않았어요. 9.13 이후 떨어질 때 규제를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심리를 완전히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저금리 유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큰 실책 두 가지라면 규제책을 강하게 안 했다는 거, 하다가 멈췄다는 거, 하다가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세게 하면 경착륙 하겠구나, 연착륙 시켜야지 하면서 멈췄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금리를 고금리로 쉽사리 못 올렸던 거. 이건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생긴 문제였는데 결국엔 그래서 더 크게 터지게 생겼죠. 그리고 올리다가 다시 내려가 버린 금리.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리 완화책을 하더라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규제책을 강하게 했어도 금리가 너무 내려가니까 더 셌죠. 그러면 완화책을 아무리 많이 풀어주더라도 금리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거죠. 정권 바뀌니까 집값 오르니까 지금 당장 집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 거래량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살 여력도 안 되고 정권 바뀐다고 집값이 오른다 보다는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빠르면 올해. 그래서 MB 정부처럼 조금 더 한 10개월 정도 그때가 올랐었는데 그런 정도의 영향이 생긴다면 늦어도 내년에는 정확히 하락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완화책으로 집값 떨어졌다 이런 여론만 만들어내는 것을 믿지만 않는다면 집값 정상화는 머지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